유치한 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5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5단원 제목 보고 오셨죠? 네. 5단원 제목은요, 우리말의 품사입니다. 우리가 국어 문법인 우리말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에서는요, 품사를 분류해 볼 거예요. 그리고 소단원 2에서는 분류해 놓은 품사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단어를 쓰고 읽고 듣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품사의 특성을 잘 알아두면요,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마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워도 참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짜증이 날 때가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긍정의 한 줄로 짜증이 날 때는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짜증이 날 때는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면 계속 하셔야 되고요.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만두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혹은 이 문법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 배울 때는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극복하고 나면 나의 국어 실력이 향상될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을 할 때도 이 언어를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계속 해야겠죠. 그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한 번 공부해갖고 이 문법 부분을 마스터하기는 좀 힘들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반복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핵심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핵심 개념 알지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핵심 개념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재 준비하셔야 되고요. 교재와 함께 이렇게 교환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 교환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우는 품사의 내용을 한 장에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장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교환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오늘은 이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 내용은요, 소단원 2를 할 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선 품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품사의 개념, 그리고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듣고 읽고 말하는 수많은 단어를요, 이 많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분류해 놓은 갈래를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류를 배웠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하죠.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이렇게 나눠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를 기준을 정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 요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형태입니다. 단어의 형태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로 나눠집니다. 자,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불변어, 그리고 가변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 가변어가 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눠진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기능은 역할이야. 네, 형광펜 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체언, 몸체 역할을 하는 건 체언이고요. 수식어는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식어이고요. 용어는 활용을 하는 애들을,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관계어는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 수식어, 용언, 관계형, 독립어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딱 들으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줄 거야.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뒤에가 다 언어로 끝났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고요.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수사예요. 대명사, 여기 대자가 대신할 때라서 명사를 대신하는 건 대명사, 그 다음에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요. 그 다음에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조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분류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라는 거야. 세 가지 기준 알아두셔야 돼요. 형태, 기능, 의미. 같이 해볼까요? 형태, 기능, 의미. 안 했지? 선생님 혼자 했지? 다시 한번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이제 품사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사과 하나를 먹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 사는 단풍이 매우 붉구나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우리 첫 번째 기준이 이제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지, 그지?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뭐라고 해요?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 안 변하죠? 사과, 하나를. 그런데 먹었다는 변한다. 먹다가 기본형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 먹고, 먹어서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얘는 변하는 애야. 그 다음에 안 변하죠. 안 변하지. 산, 안 변해. 단풍, 다 안 변해요. 매우 안 변하지. 그지? 그런데 붉구나는 변하네. 그지? 얘네 둘 빼고는 다 뭐예요? 변하지 않는 단어, 불변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변하는 애는 우리 가변어라고 하죠. 용언인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선생님 밑줄 그어놨지. 먹었다와 붉구나. 원래 기본 모양은 뭐예요? 먹다고요. 얘는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 활용을 한 거야. 모양이 변하는 걸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체 역할을 하는 게 체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몸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장에서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 몸체라고 하는 건 바로 주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사과, 하나, 산, 단풍 이런 것들은 바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나는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나는은 주어죠. 자, 공부를은 뭐야? 목적어예요. 한다는 서술어.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 필기하셔야 돼요. 주어는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건 목적어, 을로 끝나죠.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문장에서 몸체 역할을 한다 그랬지. 몸체.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나, 공부. 어때? 조사와 결합해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바로 체언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보어가 나왔을 텐데 우리 보어도 하나 알아볼게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 선생님 잠깐 지우고요. 우리 문장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서술어의 주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얘가 주어. 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얜 주어가 아니야. 되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애를 보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선생님이 된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애 보어예요. 되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요. 주로. 그게 보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 선생님 주성분이지. 그지? 몸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사와 결합해서 몸체 역할을 해. 역시 주어랑 보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죠. 이런 단어를 체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은 수식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꾸며주는 게 우리 수식이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꾸며주는 역할, 우리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산은 높다.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요 저라는 애가요.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산을 꾸며주고 있지. 산을 꾸며주고 있어. 근데 산은 명사야. 체언이죠. 체언을 꾸며주는 애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저 산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매우를 넣었어요. 저 산은 매우 높다. 그럼 매우는 뭘 꾸며줘? 높다를 꾸며줍니다. 높다는 형용사, 용언이에요. 용언을 꾸며주는 애는 부사야. 이처럼 관형사와 부사는요.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애들을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용언입니다. 문장에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 자, 밑줄 서술하는 역할.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하는 역할은 용언이고요. 얘네는 활용을 해.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야. 활용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연입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를 관계연이라고 하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도와주는 말 이렇게 배웠어요. 조사예요. 은는이가 을를. 네,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을로 고쳐주세요. 를,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것들. 문장에서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 관계연,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독립어입니다. 다른 단어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 우리 감탄을 나타내는 거, 놀람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 뭐 부름, 대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독립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의미에 따른 분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은 뭐죠? 주이죠. 명사예요. 그 다음에 사과, 산, 단풍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해요.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 되셨나요? 자, 다음은 수사입니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에다가 우리 친구들 형광펜을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수량이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순서죠. 이런 말들은 바로 수사가 된다는 거예요. 수량이나 순서. 세 번째, 우리 대명사 알아볼게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이 대자가요, 대신할 대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선생님 이름을 대신해서 선생님이 주인은 막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이라고 하잖아. 나, 대명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소, 여기, 저기, 거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얘네 셋은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바로 체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를 묶어두세요. 우리 체언.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몸체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체언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관형사, 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예를 들면 저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아까 예를 들었는데 저 산은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산은 명사니까 체언이죠.
얘를 꾸며주는 단어야.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우리 부사 볼게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예요. 얘는 체형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선생님이 저사는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높다. 높다는요, 형용사니까 용언이에요. 이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고요. 자, 관형사 부사는요,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꾸며주는 역할, 우리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어이 되는 거예요. 수식어. 됐니? 네. 자, 다음은 감탄사예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 놀람. 아, 느낌, 어머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부름, 대답 이런 걸 나타내는 건 감탄사가 되겠고요. 얘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면 독립어. 되셨나요? 옆에 적어두시고요. 자, 다음 동사와 형용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자가요, 움직이다 동자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먹다. 움직임이 있지, 그지? 움직일 동자에서 네, 동사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형용사라고 합니다. 붉구나. 요거는 붉은 상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지.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볼게.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 자다. 뭘까요? 선생님, 자는 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는 상태니까 형용사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야? 네, 형용사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헷갈릴 거야.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선생님이 팁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네 둘은요, 모양이 바뀌어요. 활용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기본형을 일단 찾아주시고요. 기본형을 찾아보자. 그런 다음에 뭘 붙이냐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야.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변하지 않는 부분. 자, 근데 이제 중학교에 와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기다가 는구나를 붙여보세요. 는구나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아니면 구나를 붙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자다, 자고, 자서 활용을 하지. 그러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야? 자지. 거기다가 얘는 는구나를 붙여야 돼? 구나를 붙여야 돼? 자는구나, 자구나 어떤 게 말이 돼? 자는구나가 더 낫지. 그치? 자는구나 붙여야 되잖아. 그치? 는구나가 붙을 수 있는 건요, 동사예요. 그리고 구나가 붙는 건 형용사야.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맞아. 99.9% 다 맞아요. 그럼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해볼게. 내볼게 한번.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름답이죠. 어간이 아름답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아름답구나가 붙어야 돼? 아름답는구나가 붙어야 돼? 아름답구나가 맞지? 구나 붙으면 뭐야? 형용사란 얘기예요. 너무 쉽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말고 는구나, 구나를 붙여봐. 는구나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고요. 구나가 붙을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죠. 그래서 얘네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조서, 체험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뜻을 더해주는 낱말. 우리 조사, 은는이가 을을에 해당하죠. 선생님이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준다라고 했어.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조사는요, 체험 뒤에 붙는다 그랬죠. 는, 를. 요 체연 뒤에 붙었어. 는하고 를. 그런데 체연 뒤에 붙어서 얘는
주어임을 나타내. 얘는 목적어임을 나타내. 이런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준다 해서 얘를 관계연이라고도 해요. 관계연. 문장의 기능에 따라 나누면 관계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뜻을 더해주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한다 했어. 공부도의 도가 바로 조사인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야. 다른 것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뜻을 더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연이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 단어를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핵심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한 70%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 반복하면서 퍼펙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지문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핵심 개념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문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 품사의 분류고요. 우리 친구들은 지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3개의 지령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품사가 무엇인지 품사의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품사의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3가지 정리했었죠. 그리고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이제 단어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분류하는가,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오늘의 지령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지령 완수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에요. 옷장에 옷을 보관할 때 아무렇게나 넣어두면 필요한 옷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는 계절과 입는 사람 등에 따라 정리해 놓으면 필요한 옷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장에 책을 보관할 때에도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두면 필요한 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옷 정리할 때, 책 정리할 때 일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처럼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분류.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를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 그 대상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사물을 분류해두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자, 단어도 분류해 놓으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품사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단어 분류의 필요성과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을 알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말의 품사를 분류해 보기로 하자. 네, 분류 시작하겠습니다. 자, 품사의 뜻부터 정리를 해보자. 우리말에는 수십만 개의 단어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단어들을 특성에 따라서 2갈래로 분류해보자. 자, 지금 여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과, 그다음에 복숭아, 바나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시다, 달다, 싱겁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제시한 단어 중에서 사과, 복숭아, 바나나는요 어떤 말이에요? 과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치? 과일 이름을 나타내는 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싱겁다, 달다, 시다는요 맛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밑줄 그어주세요. 분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분류는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거예요. 단어를 분류하는 일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맛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분류를 해봤잖아.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놓은 단어의 각 갈래를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폭탄이죠. 품사의 개념입니다.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해 놓은 거, 그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다음 단어들을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충깡충, 뒤뚱뒤뚱, 뛰다, 방긋방긋, 웃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양을 흉내낸 말 한번 찾아볼까요? 깡충깡충, 뒤뚱뒤뚱, 방긋방긋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임 나타내는 거, 자, 움직이는 거, 뛰다, 웃다. 자, 웃다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야. 웃는구나 되잖아. 그지? 동사예요. 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지. 그래서 뛰다, 웃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어를 분류하면 좋은 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어를 분류해 놓으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옷 정리할 때 그리고 책글 정리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품사의 분류 기준. 먼저 우리 형태에 따른 분류. 잘 안 보이네요. 얘들아, 여기 형태에 따른 분류야. 사물을 분류할 때 기준이 있듯이 품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 자, 형광펜, 별표, 형태 변화의 여부입니다. 단어들 중에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자, 우리 다 정리했었지. 형태가 변하는 것은 가변어, 그렇지 않은 것은 불변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장을 볼게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을까, 사과를 먹어라. 자, 여기서 변하는 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지?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에 제시한 문장들에서 사과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 여기서도 사과, 여기서도 사과, 여기서도 사과야. 형태가 변하지 않아. 그지? 하지만 먹는다는 먹는다, 먹어라, 먹을까와 같이 어때? 쓰임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형태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단어들을 문장에서 사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보자. 우리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변하니 변하지 않니? 형태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 사랑은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매우도 안 변하죠. 웃다는 변해. 웃고 웃어서. 그지? 나무는 변하지 않고요. 아름답다는 변해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며 형태 변하지. 그지? 온갖은 변하지 않고요. 물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요, 웃다랑 아름답다가 되겠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사람, 매우, 나무, 온갖, 물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2번, 단어를 불변어와 가변어로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형태 변화의 여부죠. 형태 변화의 여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3번, 보기의 단어들 중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모두 고르면, 자,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달력은요, 변하지 않고요. 맛있는은 변하네요. 자, 맛있고, 맛있다 이렇게 바뀌지. 그 다음 화사하게, 자, 화사하다, 화사하고, 네, 형태가 변하죠. 형광등은 변하지 않고요. 공부하다는 변하네요. 공부하고, 공부하며, 네, 변하지. 그 다음 몹시는 변하지 않고요. 무지개도 변하지 않아요. 앉다 변하네요. 앉다, 앉고, 앉으면, 그죠? 빵은 변하지 않고요. 힘들어서 변한다. 힘들다인데 뭐 힘들고 뭐 힘들어서 네, 변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골라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품사의 두 번째 기준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이란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말한다. 형광펜 쳐주세요. 두 번째 기능은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기능이고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다음 각각의 단어가 주어진 문장의 1, 5 중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알아보자. 자, 보도록 할게요. 땡땡이 학교에 간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죠? 우리나 영수가 들어가야겠지. 자, 산이 땡땡 높다. 여기에는 뭐 아주 높다 또는 조금 높다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가을이, 자, 뭐 들어가야 될까? 싫다나 좋다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에는 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에는 하늘, 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영수처럼 문장에서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 밑줄 그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체언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영수는요, 몸체 역할을 합니다. 체언이고요. 매우 조금처럼, 자, 매우 조금은 높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수식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싫다, 좋다처럼 문장에서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 자,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건 우리 배웠지? 용언이라고 합니다. 또 이처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 밑줄 쫙 그어주세요.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는 우리 조사,
관계연이라고 하죠. 그다음 아처럼 다른 말과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독립은 우리 감탄사죠. 네, 이렇게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체언, 수식어, 용언, 관계연, 독립어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죠? 네, 우리 친구들 잘 체크해 두세요. 네. 자, 그럼 우리 1번 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기능에 따라서 어머, 새 옷이 무척 예쁘다. 자, 여기서 우리 먼저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역할을 하는 거, 옷. 네, 옷밖에 없네요. 자, 두 번째,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거. 자, 새는 옷을 꾸며줍니다. 그죠? 꾸며주는 거, 새. 그 다음에 무척은 예쁘구나를 꾸며줍니다. 해서 새랑 무척이 되겠고요. 세 번째,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 관계를 나타내주는 건 바로 여기 이가 되겠네요. 네, 이 적어주시고요. 다른 말과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독립어, 감탄사, 어머가 되겠고요.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여기 나오네요. 우리 형용사, 네, 용언이죠. 예쁘구나가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예쁘다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시오. 품사를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자,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이란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말한다. 되셨나요? 네. 5번. 보기의 문장에 제시된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쓰시오. 자,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으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이랑 신발이 되겠습니다. 성이, 신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 자, 허는 신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는다를 꾸며주죠. 해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는요, 헌과 올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계속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 자, 조사 찾으라는 거죠. 그죠? 네, 관계연 찾아볼게요. 는, 도 되겠네요. 는하고 도. 다른 말과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자, 독립어. 요거 찾기는 쉽지, 그지? 와, 네, 감탄을 나타내는 거죠. 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여기 신는다. 네, 신는다는 동사죠. 용언이고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우리 의미에 따른 분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바로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을 의미에 따라서 나눠보자. 자, 여기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뭐가 있나요? 일단 김밥이랑 수박이 있겠고요. 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자, 웃다. 그 다음에 걷다. 웃는구나. 걷는구나. 다 되잖아. 동사란 말이야. 웃다랑 걷다야.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우리 수사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 첫째. 바로 수사. 이렇게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김밥, 수박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자, 이름하면 뭐야? 이름 명자 써서 명사고요. 웃다, 걷다처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움직일 동자에서 동사. 하나, 첫째처럼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수사라고 합니다. 네. 품사에는 그 밖에도 나, 너처럼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네, 명사를 대신하는 건 대명사가 되겠고요. 새나 헌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예요. 그리고 매우나 많이처럼 용언을 꾸며주는 것은 바로 부사. 용언 꾸며주는 건 부사. 아, 어머나처럼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은 감탄사. 예쁘다, 작다처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 이가, 은는처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것은 조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부분에다가 형광펜 다 칠하셨죠?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단어들을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우리 동사죠. 그리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야. 자, 하얗다. 상태지, 그지? 하얗다. 그 다음에 높다. 높다는 상태죠. 그 다음에 앉다. 앉다는 움직임이지. 두껍다.
두껍구나가 되니까 성질이나 상태야. 흐르다. 자, 흐르는구나야. 그럼 얘는 동사야.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동사는 앉다랑 흐르다예요. 다 는구나 붙일 수 있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하얗다, 높다, 두껍다예요. 그래서 하얗구나, 높구나, 두껍구나. 되셨죠? 형용사에는 구나 붙을 수 있고요. 동사에는 는구나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쉽게 아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2번 책상, 첫째, 아홉, 신발, 동전, 여든이 나와 있는데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가 되겠고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라볼게요. 사물 이름 나타내는 건 책상, 신발, 동전이 되겠고요. 수량이나 순서, 얘는 순서죠. 얘네들은 수량이야, 그치? 수사.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네. 다음 6번. 다음 중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동사.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움직일 동자 기억하시고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애들. 대명사는요,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거야. 대신할 대자지. 네, 명사를 대신한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부사는, 이게 틀렸네요. 부사가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건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7번. 보기의 문장에 제시된 단어들을 의미에 따라 구분하여 쓰시오.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지? 우리 친구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머는요, 감탄사예요. 민수는 명사. 가는 조사. 얘는 뭘까? 주다. 주다의 모양이 바뀐 거야, 그지? 주다의 모양이 바뀌었는데 주는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고요. 선물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는요, 조사고요. 참 예쁘다. 예쁘다를 꾸며주고 있어. 용언을 꾸며주는 애는 부사가 되겠고요. 예쁘다는 뭐가 되겠니? 예쁘다, 예쁘구나 해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답 적어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민수, 선물이 되겠고요. 자, 동사는요, 하나네요. 그죠? 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네, 예쁘다 하나고요. 그다음 조사, 가랑 이가 되겠고요. 감탄사는 어머, 부사는 참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품사를 의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오늘 준비한 부분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선생님하고 앞으로 반복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한 70%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복습하면서 우리 또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령을 완수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교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환에다가 채우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의 개념은요. 이 단어를요.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분류해 놓은 갈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지. 품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먼저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건 불변어, 변하는 건 가변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죠. 자, 몸체 역할을 하는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 서술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수식언이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는 바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독립언이고요. 다음 조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뜻을 더해주는 거야. 관계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분류 기준과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교환에다가 다
정리하셨죠? 중요한 부분 네, 나만의 노트에다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품사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강의니까 꼭 문제 풀어오세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